자, 여러분들 그 18페이지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재무회계의 의의다. 자, 회계의 의의라고 돼 있는데, 거기 맨 밑에 그 결국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만 줄쳐 놓으세요. 회계라고 하는 거. 자, 회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보 전달이에요. 정보 전달. 누구한테? 정보 이용자들한테. 정보 이용자들한테 우리 이 기업이 있으면, 자, 기업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떤 정보냐면 이제 재무적 정보예요. 이렇게 재무적 정보. 재무적 정보는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보죠. 그런 정보를 우리가 생산해내는 거. 자, 이것이 이제 식별하고, 측정하는 거. 요 식별하고 측정하는 거.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달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식별하고 측정한다는 얘기는 이제 식별은 회계 용어인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은 이제 금액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적어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차변과 대변으로 이렇게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보를 생산해내는데 요걸 보고 우리는 복식북이라고 하죠. 이렇게 복식북이. 이걸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회계 처리하는 걸 보고 우리는 분계라고 하죠. 분계. 이렇게. 자, 그런 정보를 잘 우리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에다가 요거는 수단이에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제 옮겨가지고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전달을 하죠. 회계정보 이용자의 뭘 위해서? 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자, 경제적인 의사결정.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될 거냐,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줄 거냐라고 하는, 우리 회사의 직원이 임직원이 될 거냐, 아니면 퇴사할 거냐,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하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 세금을 얼마를 부과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정보 이용자들이 다 그런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것이 회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요걸 우리가 회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재무회계 이렇게 이제 부르죠. 재무회계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정보 이용자 중에서 우리가 국세청이 있어요. 이제 국세청이 있는데 국세청은 이제 세법을 들이밀면서 이 재무적 정보를 다르게 바꿔요. 우리 세법에 맞게. 그래서 이걸 보고 세무회계라고 그래요. 세무회계라고 그래요. 이렇게. 재무회계라고 하죠. 이렇게. 그리고 정보를 생산해낼 때 이 공장이 있어서 제품을 우리 회사가 직접 생산해내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제조기업이라고 그래요. 예. 제조기업이다. 그러면 제품의 원가가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원가회계라고 그래요. 원가회계 이렇게. 원가회계라고 하죠. 근데 그런 원가회계를 통해서 제품의 원가를 우리가 구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재료비, 농우비, 제조경비, 이런 감가상각비,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죠. 근데 그 제품의 원가를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경영자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해요. 의사결정에 얘는 가격을 결정한다라든지 제품의 가격 결정한다라든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또 짜요. 이제 올해 목표 몇 개 팔 거다라고 하는. 그럼 예산을 짜게 되면 나중에 실제와 그 예산 간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성과평가라고 그래요. 이렇게 성과평가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원가를 통제를 하게 되죠. 이렇게. 원가를 통제하게 된다. 자, 이러한 이 일련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리회계라고 그래요. 관리회계 이렇게. 관리회계. 자, 그래서 이 적어도 기업의 어떤 관리자급이면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세 과목이 시험 과목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 원가 관리회계는 주로 우리 경영진한테 정보가 제공이 되죠. 그리고 재무회계는 여기 회계정보 이용자 외부에 여기 이제 내부지만 여기는 이제 외부에 이 재무회계 이렇게 요거는 여기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이 제공되기 때문에 기준서라고 하는 이 외관법에 따라서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외관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지만 경영진은 이것은 어떤 규칙이 없죠. 회사 내부에서 경영진이 알아먹을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은 이제 경영자한테 있어요. 그리고 재무보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회사의 경제적 자원이 뭘까요? 경제적 자원이 자산부채 자본을 얘기해요. 청구권,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 요것은 이제 자산이고, 청구권이 부채와 자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청구의 변동. 이 변동이 바로 우리 수익과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현금의 변동도 있고요. 자본의 변동도 있고, 이렇게. 자,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그리고 또 경영자들의 어떤 수탁 책임. 왜냐면 이제, 이 투자자들이 기업한테, 자, 우리 이 부채는 외부에서 이제 이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본은 외부에서 우리 주주가 된단 말이에요. 주주가 이렇게. 만약에 10억을 빌려오고 10억을 출자를 했다? 그럼 여기 20억이 들어오죠. 이렇게 2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렇게. 이게 경제적 자원이고 이게 청구권이에요. 경제적 자원. 청구권이고. 자, 그래서 이 경제적 자원은 우리 경영자가 이걸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죠. 운영을 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받은 돈 가지고 우리 제조업을 할 수도 있고 유통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을 할 수도 있죠. 지금 여기 돈 빌려준 자금을 조달한 쪽하고 이쪽 여기가 이제 소유란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영이 있죠. 여기 경영 이렇게. 소유와 경영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제 주식회사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식회사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우리 별도의 경영자들을 뽑아서 경영자들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경영자들이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 결과를 알려주는 게 바로 우리 회계다. 그래서 재무보고의 목적은 기업의 이런 자산부채 자본, 수입비용, 그 다음에 현금의 유입, 유출, 자본 변동에 대한 정보를 주고요. 그리고 경영자의 어떤 수탁 책임, 돈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9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 재무회계, 관리회계를 좀 구분해 놨죠. 근데 요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정리해 두셔야 돼.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 재무회계, 그 다음에 관리회계, 외부정보 이용자, 내부정보 이용자, 그거 좀 봐주시고, 목적, 외부의 그 경제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리고 관리회계는 우리 내부의 경영자의 어떤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보고 대상은 이제 그 투자자, 그 채권자, 외부 이해관계자고 경영자, 그리고 작성 근거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바로 그 기준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기준서, 우리 외관법. 자, 외관법이라는 말은 제가 여기 써드렸는데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기준서예요. 자, 관리회계는 이제 그런 이 작성 근거는 여러 가지 이제 회사 내부적인 보고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보고 시점은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주로 1년에 한 번 또는 분기, 반기 재무제표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관리회계는 경영자가 필요하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 법적 강제력은 재무회계는 이 외관법에 따라 강제로 만들어야 되고요. 관리회계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그 20페이지에 보면 재무회계와 재무제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 국제회계조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거기 그 재무회계,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재무상태표가 있고 포괄손익계산서가 있고 현금흐름표가 있고 자본변동표가 있더라. 그 이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지금 여기 말하는 건데 요거 있죠. 요 재무제표. 요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일단 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가 있더라. 그리고 주석을 포함한다. 거기 종류만 좀 해놓으시고, 자, 그 5가지 좀 외우세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물론 재경관리사 이 재무회계 공부할 정도면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 돼. 이게 만약에 지금 내가 처음 접한다 그러면 이거 회계원리 조금 그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 이거 이 재경관리사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재무보고인데 일단 재무보고의 목적은 그 기업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의 수탁 책임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는 거다.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경영자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경영자한테 있다. 자,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한번 봐보세요. 자, 국제회계 기준이다. 자, 요걸 우리는 IFRS라고 그래요. IFRS다. 다만 한국이 채택했다고 해서 K자를 앞에 붙여서 IFRS라고 이제 부르죠. 이거를. 그래서 이것이 IFRS인데 그 앞에다가 이제 K를 붙였어요. 코리안. 이렇게. 그래서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다. 자, 이 국제회계 기준은 이제 유럽에서 유럽에서 제정한 이제 이 세계 표준 기준이에요. 세계 표준 회계 기준이다. 세계 표준 회계 기준 이렇게. 자, 그래서 120개 넘는 나라들이 이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회계 기준은 나라별로 다 대표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협업을 해서 제정을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기준에 이제 일단 필요성이 있는데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요. 그다음 이 노력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국제기준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만든 기준서가 있었는데 그 기준서가 주로 미국 거를 따랐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어떤 그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미국 기준서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좀 떨어졌지, 이게. 그러면서 국제회계 기준의 도입을 필요하게 됐죠, 이게. 자, 그래서 그 국제회계 기준은 120개 넘는 나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만든 기준서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었더니 외국 투자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국제회계 기준으로 또 재무제표를 만들어 달라 이거죠. 그러면 이중으로 그 국제회계 기준을 또 만들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죠. 근데 처음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또 만들 필요가 없죠. 그 노력과 비용이 절감되고 국제적 비교 가능성. 그러니까 120개 넘는 나라들이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만든 이 재무제표는 서로 비교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기준서가 똑같으니까. 이게 상호 이해 가능성을 증진시키고요. 그리고 자본시장의 활성화, 이런 국제회계 기준을 통해서 우리나라들이 해외로 진출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떤 국제 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이게. 자, 아무튼 이런 필요성이 있고요. 특징을 보시게 되면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이다. 재량이 부여돼 있다. 자, 이거 뭐냐면 이제 120개 넘는 나라들이 이 공통적으로 쓰려면 자세하게 써져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들이 예전에서부터 적용해오던 어떤 회계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이 제정을 하다 보니까 재량이 부여돼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크게만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 바운더리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다만 그 바운더리는 벗어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일반기업 회계 기준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만든 기준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기업 회계 기준은 자세하게 써져 있어. 우리나라만 쓸 거니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렇게 안 하면 위배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규칙 중심으로 되어 있죠. 자, 국제회계 기준의 기본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예요. 연결재무제표. 자, 근데 일반기업 회계 기준은 개별 재무제표가 되겠다. 자, A 회사가 있고요. B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A 회사의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고요. 부채가 5억이다. 자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억이다. 근데 B 회사는 만약에 5억이고요. 3억이고요. 그 다음에 2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A가 B를 만약에 80%를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A라고 하는 독립된 회사하고 B라고 하는 독립된 회사인데 80%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A가 B를 어떤 좌지우지 하겠다 이거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A가 다 의사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20%는 어차피 80%가 하자면 다 해야 돼요. 이걸 보고 지배력이라고 해요. 지배.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 A 회사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합친 거다. 합치게 되면 이게 15억이 되겠죠. 이렇게 15억이고 이거 합치면 이제 8억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본은 5억 있죠. 거기다 플러스 요거 2억의 80%면 이제 1억 6천이라고 하는 것이 1억 6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지배주주인 A의 자본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기타 주주거예요. 기타 주주 것이 그 0.45억 원이 되겠네. 요거 이제 비지배 지분이라고 해요. 비지배 지분. 용어들이 좀 어려운데 이건 필요 없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그냥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한다. 이게 근데 이제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기본재무제표가 아니고 요 A 거에 대한 요것이 기본재무제표예요. 요것이 그리고 추가로 이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다. 이게 기본재무제표다. 근데 이제 국제회계기준은 얘가 기본재무제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20개 넘는 나라들이 공통으로 쓰다 보니까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근데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면 원칙 바운더리 안에서 마음대로 해라. 근데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설명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 강화돼 이게 할 말이 많아져. 근데 일반기업 회계주 우리나라만 쓰니까 재무제표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설명할 게 좀 줄어들지 이게. 그리고 국제회계주는 공정가치 적용을 확대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일반기업 회계주는 제한적인 공정가치 적용한다. 자, 공정가치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그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가 않아서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거. 근데 그 외에서 거래되는 것은 이 공정가치로 볼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국제기준은 공정가치를 가급적이면 반영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만든 거에서는 이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이제 이 내용들 좀 봐주시고. 자,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참조만 하세요. 지금 봤던 내용만 보시고 뒤에 뭐 그림 그려져 있고 이런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이게.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2번.
자,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이죠.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죠. 2번이 틀렸다. 자, 국제회계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측정에서 공정가치 측정으로 대폭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120개 넘는 나라들의 협업을 통해서 기준을 제정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재무회계, 관리회계. 자, 일단은 보고 대상은 외부 정보용자죠. 관리회계는 경영자, 내부 정보용자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기준서고요. 여기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죠. 자, 보고 형식은 이게 틀렸네. 보고 형식이 재무회계는 정형화되어 있고 관리회계는 회사마다 다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옳게 설명한 거니까 가하고 나하고 그다음에 다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 다가 들어가는 게 얘네들 탈락이고요. 보고 시점 맞죠? 주기적이고 법적 강제력 여기는 있지만 여기는 없죠. 그래서 다하고 마가 틀렸네. 마가 들어가면 안 되네요. 그래서 가, 나, 라. 그래서 이제 2번이 이 답이 되겠더라. 자,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5번에 보면 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에 대해서 국제회계 기준을 전면 도입했어요. 이게. 그래서 2011년부터 강제 적용이었어요. 적용할 기업들은 조기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장 기업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에요. 강제 적용이다. 그리고 상장돼 있지 않은 비상장 기업은 일반 기업 회 기준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IFRS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적용할 수 있고. 자, 국제기준을 전면 도입하였다. 해서 효과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회계 정보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제고된 반면 재무제표에 대한 이 신뢰성은 낮아졌어요? 1번? 그렇지 않죠? 왜냐면 이제 국제 회계 기준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국제적 비교 가능성도 있고 신뢰성도 올라가죠.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했던 비용 손실이 절감됐죠. 이게 그래서 120개 넘는 나라들이 협업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국제적 합작 계약 등에서 상호 이해 가능성이 증가됐죠. 그러니까 국제적 이해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왜냐면 그쪽 이 경영자들도 국제 기준으로 우리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해외 사업 확장을 촉진하여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거 이제 이 1번이 틀렸어요. 비교 가능성도 제고됐고 신뢰성도 높아졌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자, 관리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정해진 양식으로 보고해야 된다. 1번이 틀렸지. 관리회계가 아니죠. 재무회계지. 이게. 관리회계 주된 목적은 경영자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고,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로 있죠. 관리회계는 내용 없죠. 이제 주된 목적은 정보용제 정지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거다. 맞고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장이에요, 여기.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개념 체계가 있는데, 개념 체계는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자, 개념 체계의 위상과 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개념 체계는 일단 기준서가 아니에요. 기준서가 아니에요. 개념 체계는 기준서 외에 일종의 설명집이에요. 용어 설명집. 용어. 그래서 이제 개념 체계는 일단 기준서가 아니다. 그럼 개념 체계가 뭐냐? 우리가 기준서 만들 때 이 개념 체계를 토대로 해서 참조해가지고 정의에 맞게 여기 이제 기준서를 재개정할 때 이 도움을 줘요. 자, 재개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재개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그리고 회사가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기준서에 없거나 또는 선택을 허용하는 경우에 우리 작성자한테는 일관된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여기 이 회계기준위원회는 이 기준서를 재개정하는 이 주체인데 거기에서 재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작성자한테는 일관된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이해관계자들한테는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세요. 자, 여기 기준위원회한테는 재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작성자한테는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해관계자한테는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요 밑에 거예요.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에요.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체계에 만약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하고 기준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기준서가 우선이에요. 기준서가 우선이에요. 자, 기준서에 개념체계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러면 개념체계보다는 기준서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다만 거기 결론 도출 근거로 일탈에 대해 설명은 해야지. 결론 도출 근거로 이렇게. 그래서 개념체계와 그 다음에 기준서 중에서 뭐가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기준서가 있어요. 이렇게 기준서가. 근데 이제 이 개념체계가 만약에 있다. 이렇게. 개념체계가 이렇게. 개념체계. 그러니까 일단 1순위가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서가 없다면 이 개념체계를 토대로 해서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데 요거 이제 대부분은 같아요. 근데 이제 요런 어떤 이 기준서에 없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회계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근데 지금은 거의 이게 차이가 없어요. 이게 거의 이제 일치하는데 그런 것들은 점점점 이제 없애나갈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다라고 해서 이 내용은 자, 요거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이 사람들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대상자들이에요. 그 밖에 채권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에 채권자 이 사람들이 우리 주요 대상자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이 경영자나 규제기관 그리고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아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닌 일반 대중 있죠. 이 사람들은 주요 대상자가 아니에요. 주요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 멘트. 자, 주요 대상자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채권자, 이 사람들이 주요 대상자고 경영진, 규제기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닌 일반 대중은 주요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만 좀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거기 교재에 그 33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33페이지. 자, 3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 그 정보 수요다라고 해서 첫 번째 줄에 현재 및 잠재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 이 사람들이 주요 대상자들이에요.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경영자하고 규제기관 그리고 그 일반 대중 있죠. 이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를 이용하지만 이 사람들은 주요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공하는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제목만 보세요. 자, 경제적 자원에다가 자산이라고 써놓고 청구권에다가 부채와 자본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34페이지에 우리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이다. 이 변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과, 이제 자본의 변동인데, 그 양가로 3번에 보면 발생주의액에 반영된 재무성과다. 거기다 포괄 손익계산서. 그리고 양가로 4번에 현금이 반영된 재무성과다. 이거 현금 흐름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5번에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은 그 위에 나오는 그 포괄 손익계산서 외의 자본 변동이에요. 아까 제가 2번에 그러니까 3번에 발생주의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 포괄 손익계산서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외의 자본 변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자산이 변동하죠. 부채가 변동해요. 이렇게 부채가 변동한다. 그 변동하면 우리 자본이 변동하죠. 이렇게 자본이 막 변동해요. 근데 이 자본은 이 손익거래가 있죠. 손익거래가 변동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손익거래가 변동하는데 이게 단기 손익이라고 하는 손익이 변동하는 게 있고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동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익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가 변동하는데 이것이 바로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제공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그 자본거래가 있어요. 자본거래는 이게 주주하고 주로 거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본거래. 지금 요것은 이제 주로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아무튼 요것이 거기 나오는 이 오버 그 외에 이런 변동이다 이거죠. 그 외에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요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그런 변동 이렇게 변동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자산 중에서 현금이 형성자산에 대한 변동 그것이 이제 거기 이 4번에 나오는 이제 현금에 대한 변동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3번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1번은 시점이에요. 변동분이 아니고 그냥 시점. X1년 1월 1일 날 자산부채 자본 그것이 이제 1번이 되고요. 그다음에 2번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말하는 거죠. 경제자금의 청구권의 변동. 자, 아무튼 뭐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만 보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다라고 해서 이제 3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요것이 이제 시험 문제가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요거.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우리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하는 거, 국제회계준의 특징,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게. 그리고 나머지들은 일단 학습을 하세요. 학습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것이 이제 바로 이 질적 특성이다. 자, 재무제표에는 여러 가지 숫자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 숫자가 가져야 될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특성이 어떤 게 유용한 거냐 이거죠. 그래서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목적으로 하는데 어떤 특징들을 갖춰야 되냐? 그것이 첫 번째가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충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충실성이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표를 가져야 돼. 목표. 이렇게. 자, 그래서 먼저 목표인데 거기서 목적 적합성은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예측,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이다. 그래서 예측 가치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가치는 이제 피드백, 영어로 말하면 피드백.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이다.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예피중이다. 이렇게 좀 외우자. 예피중. 이렇게. 세 가지. 자, 여기는 시험 문제니까 좀 잘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예피중. 요거 이제 영어로 말하면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예측 가치는 이제 요거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 차이를 가져오는 걸 보고 우리는 목적 적합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목적 적합하려면 예측, 그 다음에 확인 가치, 즉 확인 변경.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변경. 요 피드백은 확인하고 변경시켜주는 정보력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전에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의사결정이 잘했다라고 확인시켜주거나 아니면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주어지는 정보가 이런 확인 변경시켜줄 수 있으면 그러면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확인 변경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은 떼어놓고 보지 않고 그냥 이 과거 그 다음에 이제 미래 해가지고 연결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자, 그리고 요 예측 가치는 반드시 이 예측치일 필요는 없어요. 예측치일 필요 없다.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사실 재무회계는 다 과거치예요.
과거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미 벌어진 걸 가지고 처리하는 거죠. 하지만 예측 가치를 갖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과거의 그런 과거 치료에서 정리해 놓은 것이 이게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그 자체가 반드시 예측치,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요렇게 색깔 칠해진 이 부분, 이렇게 좀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 중요성. 자,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약에 그것을 재무제표에서 누락시키거나 잘못 기재했을 경우에 그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거는 중요한 정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이렇게. 그것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했을 경우에. 자, 이거는 양적, 질적 중요성을 모두 고려해요. 그래서 획일적 계량 임계치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획일적 계량 임계치를 여기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왜 그래요? 획일적으로 어떤 게 중요하다? 어떤 게 중요하지 않다? 기준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서를 이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100만 원서부터 중요하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100만 원을 단위로 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고요. 우리 회사는 원 단위로 만든다 그러면 원 단위로 만드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그 획일적 계량 임계치는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임계치가 뭐예요? 어느 한계점이잖아요. 이게. 거기를 넘어가면 합격이고 넘어가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선을 우리 기준서에서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선에서 이걸 넘어가면 중요하고 이거 넘어가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다. 이거를 기준서에서 정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현 충실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완전한 이 서술, 그 다음에 중립적 서술, 그 다음에 이제 무오류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이렇게 돼 있어요. 완중모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 자, 완전한 서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자, 뒤에 쭉 해서 그 37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맨 위에 완전한 서술은 그 정보 이용자가 그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그냥 모든 정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중립적 서술은 이제 편의가 없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편의가 없어야 된다. 편의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중립적 서술, 그 편의가 없어야 돼.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거기 이 신중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중성. 중립성은 신중성을 기함으로써 뒷받침이 된다. 신중성, 중립적 서술, 신중성 이렇게. 근데 거기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거기 이 줄쳐놓으세요.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의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여기 무오류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추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추정. 왜냐하면 회계학은 정확한 학문이 아니고요. 합리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절차상에만 오류가 없다면 그거는 오류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추정하는데 통계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대손 충당금은 못 받게 될 금액을
우리가 예상해서 잡아놓는 건데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니고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을 포함한 것이 그게 오류는 아니에요. 여기서 무오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지 추정을 포함하는 거다. 거기 또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추정이라고 하는 것을 썼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 어떤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요거 추정을 포함하는데 이것이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추정한 숫자인데 그것이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아요. 그 추정하는데 절차상의 오류만 없다면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자, 그것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충실성 뭐 말 그대로 그냥 충실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표현 충실성 그 자체가 보면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예? 그 자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 멘트 자체가 이제 하나의 예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표현 충실성을 만약에 갖췄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왜? 두 가지를 다 갖춰야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표현 충실성만 갖췄다고 해서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말해서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 개념 체계는 완전히 이론 문제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거기 완전한 소술이 있는데 요약을 해서 제가 써드렸는데 이 정보용자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고. 요건 이제 편의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절차 선택 적용 시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네. 자, 그러면 근본적 질적 특성은 어떻게 적용하냐? 적용 절차가 있어요. 일단은 먼저 유용한 경제 현상을 식별해서 그것이 목적 적합한지를 봐요. 그 다음에 충실하게 표현된지를 봐요. 즉 말해서 얘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얘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결정할 수 없으면 다시 이제 올라가서 두 번째 목적 적합한 유형을 식별해서 그 다음에 또 이 충실하게 표현되는지를 또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있어요. 경제 현상을 식별해서 목적 적합한 유형을 식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충실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이제 그렇게 순서가 있더라.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은 이제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이 근본적 질적 특성을 서포트해 주는 보강적 질적 특성. 자, 앞자만 따서 적이 비검하다. 이렇게. 적이 비검하다. 자, 그러면 보강적인데, 우리 적이 비검하다. 뭐 적시성부터 잠깐 먼저 보면은, 요거는 적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때. 말 그대로 내가 필요할 때 정보가 제공되어야지. 적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때에 이용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적시성에서는 보통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떨어져요. 다만 일부 정보는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적시성이다.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 자, 이것은 이제 명확하고 명료하고 이렇게 여기 명확하고 이제 간결하게 분류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야 된다. 이제 다만 일부 정보는 정보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시켜서는 안 되죠. 그때는 자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비교 가능성은 이 두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는 거죠. 적어도 두 항목이 필요해요.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비교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비교 가능성은 이 두 가지하고 좀 비교하셔야 되는데, 이 비교 가능성은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이제 이 계속성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통일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관성. 이렇게. 일관성, 통일성이다. 자, 근데 여하튼 일관성과 통일성하고 다른 말이에요.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통일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비교 가능성은 뭐예요? 비교 가능성은 두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는 거지. 이게 참 용어들이 좀 어렵긴 해요. 이게 통일성은 이 비슷한 거는 비슷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보이는 이 성질을 우리가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관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에 또는 같은 기업 이 기간 동안에 기업 간에, 즉 이 기간 간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간 간 기업 간에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얘는 항목 하나가 기간 간에 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기업 간에 그 만약에 똑같은 자산에 대해서는 똑같은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업 간에 기간 간에 어떤 동일한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항목에 대해서 기간 간에 또는 이 기업 간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라. 비교 가능성은 두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한 항목에 대해서 기간 간에 기업 간에 이렇게 동일한 방법을 쓰게 되면 두 항목 간의 비교 가능성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목표고,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죠. 이게. 근데 이게 곧 일관성이다는 아니에요. 얘가 수단이고 얘가 목표예요. 이렇게 돼 있다. 자, 이제 그 정도 특징들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검증 가능성. 자, 이것은 우리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충실한 표현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관찰자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측정했을 때 의견이 거의 일치하게 나오는 거. 이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추정하게 되면 그때 이 범위 및 확률로 우리가 검증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단일 점추정치일 필요는 없다. 단일 점추일 필요는 없다. 좀 용어들이 어려운데 요 핵심적인 단어들 위주로만 좀 봐주세요. 이게 그래서 다수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 질적 특성을 우리가 검증 가능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해서 거기 그 37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비교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한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보면 이제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일관성하고는 이제 동일하지 않다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에 대해서 완전히 일치하진 않더라도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제 그런 성질을 말해요. 이렇게. 근데 개량화된 정보는 단일 점추정치일 필요는 없어요. 그게 범위 및 이 확률로 검증될 수 있고요. 자, 적시성은 제때. 근데 이제 오래될수록 유용성은 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더라.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도 있더라. 자, 이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간단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특징 지으며 표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성질.
다만 일부 정보는 그 정보 자체가 어려운데 이거는 자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자, 보강적 질적 특성의 이제 이 적용 이 절차인데 적용 절차는 얘는 없어요. 어떠한 규정된 순서에 따르지 않아요. 그냥 반복적인 과정이에요. 반복적인 과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인 질적 특성을 갖추고 보강적인 걸 극대화시킬 때 이걸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이걸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이 순서 없이 그냥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이걸 극대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걸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이걸 극대화시키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적용 절차는 없더라. 얘는 얘부터 적용하고 얘를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적용 순서가 없는 그런 반복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포괄적인 제약 요인이에요. 아무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적 적합하고 그 다음에 표현 충실성을 갖추고 적이 비검해서 갖췄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생산하는데 이 원가보다 효익이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포괄적인 제약 요인이에요. 즉 앞에서 근본적, 보강적 아무리 갖췄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산성이 없으면 이게 이제 결국 생산성이지. 원가보다 효익이 더 커야 된다라는 거. 그런 정보를 만들었더니 이게 원가가 더 크대요. 그러면 그거는 정보를 만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 얻게 되는 효익보다 원가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포괄적인 제약 요인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 이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질적 특성은 중요하니까 좀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자, 이제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다라고 돼 있어요. 자,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일단은 이제 여기는 정의가 돼 있는데, 정의. 그 첫 번째가 이제 자산이죠. 자산의 정의가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이다. 이렇게. 이 부분은 이 개념 체계가 완전히 개정이 돼가지고 내용이 달라요. 예전하고.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이다. 예전에는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미래 얘기가 빠져 있지. 이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 그 얘기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정의가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이게. 자, 그러면 물리적 형태, 법률적 소유권 존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꼭 눈에 보여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눈에 안 보이더라도 자산으로 잡을 수 있지. 그런 것들이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무형자산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렇게.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자산을 잡을 수 있어요. 자산 수중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공짜로 받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그래서 이제 이 권리는 상대방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권리도 있고요. 상대방한테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권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일종의 권리, 채권이 있는데 채권은 상대방한테 채무를 발생시키는 거죠. 의무를 발생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하고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하고 투자부동산 뭐 이런 것들은 상대방한테 채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죠. 근데 얘네들은 다 권리예요. 다 권리지. 이렇게. 권리. 채권, 돈 받을 권리, 이 재고자산, 재고자를 통해서 나중에 팔 수 있는 권리, 유형자산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나중에 또 팔 수도 있는 권리, 다 이런 실물자산들도 다 권리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다 실물자산도. 근데 건물을 샀다. 그 건물을 샀으면 그 건물이라는 이 실물자산에 내가 무슨 권리가 있냐면은 일단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고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요. 임대할 수 있는 권리고요.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거기 다 들어가 있죠. 내가 이 건물을 사면 그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거기 39페이지에 그 경제적 자원
그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 자원인데, 거기 밑에 보면 1번에 보면 근데 거기 여기서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는 다른 사람한테 의무를 발생시키는 권리가 있고요. 그건 주로 다 채권들이지. 이게. 근데 이제 40페이지에 가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 당사자한테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권리가 거기 보면은 이제 A 해가지고 유형자산,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 다 실물자산들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의무라고 할게요. 권리 의무인데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의무를 발생시키고 이게 주로 채무다 이거 채무다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거기 방가로 2번 봐보세요. 방가로 2번 경제적 자원은 경제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인데 이 잠재력이 있기 위해서 권리가 경제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만 좀 줄쳐놓으세요.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사건의 결과, 과거 사건의 결과, 이게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자, 이게 현재인데, 이 경제적 자원을 말해요. 경제적 자원. 이렇게. 근데 이 경제적 자원은 우리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경제적 효익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 잠재력을 지닌 권리다. 이렇게 경제적 효익을 얻을 우리 그 경제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인데 요 권리에 있어서 그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이건 높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높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낮더라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거죠. 낮더라도. 자, 코멘트는 좀 줄쳐놓으세요.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옛날 개념 체계에서는 미래 경제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개정이 되면서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는 자산의 정의가 더 넓어졌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좀 봐주시고. 그리고 3번에 보면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통제는 경제적 자원을 기업에 결부시키죠. 통제, 그 기업이 통제를 하고 있어야지. 통제는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자산의 특징을 그 정도 좀 정리해 두시고,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요거예요. 경제적 효익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가 바로 경제적 자원인데 그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통제는 기업한테 결부시켜야 되고, 자, 근데 부채를 봐보세요. 부채. 자,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의 의무예요. 기업의 의무. 어떤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될 경제적 자원의 이전해야 될 부채는 그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기업의 의무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부채 기업의 의무고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고 그게 현재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뭐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부채. 근데 이제 거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부채는 이 확정 부채뿐만 아니라 추정 부채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제 의무도 부채에 포함이 돼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충당 부채에서 얘기할 테니까 넘어가시고, 그게 이제 약속과는 구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업한테 의무고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고 과거 사건의 결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자본이다. 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그래서 여러 다른 용어들을 쓰죠.
자녀 지분, 주주 지분, 순자산, 자녀 청구권, 자기 자본이다. 뭐 이런 말들을 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그 성과라고 해서 수익과 비용이죠. 수익과 비용. 자, 이 수익과 이 비용인데 우리 수익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예요.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누구는 빼내면 이제 주주를 바로 자본 청구권 보유자인데 주주예요. 주주와 관련된 거는 제외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용은 우리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죠. 우리 수익은 이렇게 자산이 이 증가하거나 차변이죠. 부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산이 감소하고요. 또는 부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보고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죠. 이렇게 비용. 이렇게. 이거 지금 차대변 제가 붕괴로 표현해 드린 거예요. 지금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를 우리가 수익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 요거를 비용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죠. 이렇게. 자, 그 대신 뭐는 빼고 아니 돈이 들어왔는데 그거 주주가 출자한 거예요. 주주와의 거래는 이게 수익이 아니고 이게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산이 나갔어요. 돈이 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주주한테 배당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건 비용이 아니에요. 주주한테 배당 준 거니까 그거 자본거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비용 처리 안 하지. 이게. 자, 그런데 돈이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물건을 파는 거래요. 그건 매출이지. 돈이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자 수익이래요. 이렇게 잡아준다. 돈이 나갔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접대비래요. 복리후생비래요. 급여래요. 이렇게. 자, 그래서 붕괴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수익과 비용에 대한 그 정의에서 수익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 대신 누구는 빼고요.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출자. 이것은 이제 주주가 유상증자해서 돈이 들어온 거지. 그거는 이제 자본금이에요. 이게. 자, 비용은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해서 자본이 감소하는 거다. 자, 이건 이제 주주한테 뭐 배당을 줬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비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인식과 제거다라고 하는 건데, 인식과 제거.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봤냐면 정의를 봤어요. 어떤 거? 자산의 정의.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다 이렇게 됐고요. 부채.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의 의무지 어떤 의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의무. 그게 부채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자본은 이 자산에서 이 부채를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은 우리 지분 우리 지분 청구권이 있는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비용은 뭐예요? 아니, 지분 참여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자본의 감소, 이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를 얘기하지. 그 정의를 내렸죠. 근데 정의를 내렸으면 그 정의를 충족하고, 그 다음에 인식이라는 말은 재무제표에 포착하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걸 보고 인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자, 인식이다. 인식.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기록할 거냐 말 거냐. 그러려면 인식하려면 우리가 목적 적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충실하게 표현되어 있어야 돼. 충실한 표현. 근데 이게 뭐죠?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인식한다 이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인식하려면 원가 제약, 이제 이 제약, 원가 제약이 뭐죠? 당연히 인식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보다 효익이 커야지.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에 인식을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거고, 얘는 재무제표에서 기록해서 없애는 거예요. 제거, 삭제하는 거지. 제거. 자, 자산은
우리가 기업이 통지하는 건데 통지를 상실했을 때, 이제 부채는 이제 부담하는 건데 부담하지 않게 됐을 때,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인식 기준,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의 측정인데, 자, 이제 요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앞에서 정의를 충족하고 인식 기준을 충족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이에요. 측정. 자, 이 두 가지는 이제 주로 이제 회계 원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정 과목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측정은 거기다가 이제 금액을 얼마로 집어넣을 거냐, 이제 이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역사적 원가라는 게 있고 현행 가치라고 하는 두 가지 측정 기준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역사적 원가에서 자산은 부채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이거 자산은 역사적 원가는 처음에 취득할 때 지급한 대가예요. 부채는 처음에 우리가 빌려올 때 수취한 대가예요. 근데 거기에는 거래 원가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가산시킨다. 이 부채는 뭐예요? 자, 내가 물건 사가져올 때 100만 원을 줘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무슨 뭐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해서 5만 원을 또 지출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산을 이렇게 취득해 오는데 100만 원 나가고 또 5만 원 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급한 대가, 그 다음에 거래 원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이걸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의 돈을 빌려와요. 이렇게 빌려와요. 그게 지금 여기다 부채를 내가 빌려오는데 이 10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부채를 다른 사람한테서 빌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빌려오면서 수수료가 발생했는데 그게 5만 원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또 나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긴 둘 다 나갔으니까 합쳐가지고 나간 총 금액이 이게 플러스로 돼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로 돼 있는 것은 내가 100만 원 빌려왔는데 수수료가 발생해서 거기서 5만 원이 또 지출됐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95만 원이 이 95만 원이 요거 빼가지고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95만 원을 조달한 거지 이게. 그래서 이걸 역사적 원가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 이제 그런데 현행 가치 이거는 뭐냐면 지금 측정일 시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행 원가라고 하는 거, 이거 원가자가 들어가 있죠. 원가자 들어가 있는 것은 자산은 취득하는 거고 부채는 이 빌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치라고 돼 있는 것은 내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반대지. 원가라고 돼 있는 거는 사가져오거나 빌려오거나, 근데 가치라고 돼 있는 건 내가 팔아버리거나 갚거나 이렇게. 그래서 원가라고 들어가 있는 말은 내가 사가져올 때. 근데 이건 우리가 실제로 사가져올 때고 얘는 지금 시점에서 사가져올 때. 그래서 여기 지급할이라고 돼 있지. 여기는 지급한이잖아요. 내가 실제로 사가져온 거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사가져온다면 얼마 지급할 거냐. 그리고 지금 얼마 거래원가 발생할 거냐. 이게 현행원가예요. 이게. 자, 그리고 부채는 지금 시점에서 빌려온다면 얼마 빌려올 거냐. 그리고 부대비용은 얼마가 발생할 거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용가치, 이행가치인데 사용가치 얘기고요. 이행가치 얘기예요. 이게. 그 지금 시점에서 그 자산을 내가 사용한다면 그 사용하게 되면 만약에 5년 동안 사용하면 5년 후에 또 처분하겠죠. 그러면 사용하거나 사용함에 따라서 나중에 얻게 될 그 캐시플로우 있죠. 근데 지금 현행 가치니까 요 사용 처분으로 얻게 되는 캐시플로우는 미래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것의 현재 가치다. 자, 지금 시점에서 내가 만약에 미래에 갚는다면, 그러니까 이행할 때 이전에 하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갚게 되는 그 금액의 현재 가치, 이렇게. 현재 가치.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 봐보세요. 자,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자, 여기는 사가져올 때 원가라고 그랬고, 이제 팔아버릴 때는 이제 가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위에 보면 사용가치, 이행가치는 내가 자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용한다면 그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처분하겠죠. 그럼 그때까지 얻게 되는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 요거는 만약에 이 갚는다면 미래에 어떻게 갚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의 현재 가치, 지금 시점에서의 현재 가치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요거하고 요거는 회사가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회사가 계산해 본 가치가 아니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치예요. 얘는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거기서 결정된 가격이에요. 요거는 회사가 계산해 본 거예요. 회사가 이렇게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반드시 이 시장 참여자 사이에요. 내가 계산해 본 게 아니고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정상거래에서 결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결정된 금액이에요. 이게. 근데 얘는 회사의 의도가 뭐예요? 사용할 거예요.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사용한다면 내가 지금 기계장치 5년 동안 사용할 거면 5년 동안 그 기장치 통해서 얻게 되는 캐시플로우에 그것의 현재 가치, 그게 이제 사용 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치는 팔아버리는 거지. 그리고 부채는 갚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팔아버리면 받게 되는 금액, 부채는 내가 갚으면 지급하게 되는 금액.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원가는. 원가는 내가 자산을 사가져오거나 부채를 빌려오는 거지. 근데 가치는 뭐예요? 거꾸로 자산을 팔아버리거나 부채를 갚을 때 지급하게 될 가격.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우리 측정 기준. 여기 측정이란 말이 이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 원가와 현행 가치로 나눠져 있다. 근데 역사적 원가는 실제로 사가져오거나 빌려올 때 이 지급한 대가, 수취한 대가, 거기에 거래 원가가 가감되고요. 근데 그 똑같은 자산 부채를 지금 시점에서 사가져오거나 빌려온다면 거기 거래 원가 다 가감되고요. 그리고 여기 공정가치는 거래 원가를 가감하면 안 돼요. 요거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 원가를 가감하기 전 금액이에요. 그게 공정가치에게 이렇게. 자, 여기 사용 가치는 회사가 의도를 사용한다면 얻게 되는 캐시플로우고, 이거는 회사가 만약에 갚는다면 이행할 때 이전해야 되는 그런 현금, 그것의 현재 가치다. 이거죠.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좀 구분시켜 놓으세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 표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거래 원가가 여기 다 반영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사실은 처분할 때 미래에 얻게 되는 캐시플로우에 그때 거래 원가가 반영이 돼요. 이것도 나중에 갚을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도 반영이 된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예요. 다. 근데 얘는 거래 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거래 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자,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어차피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예요. 요 파트에서 지금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 내용은 많죠, 이게. 자, 한번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질적 특성, 복잡한 계정을 통합하여 공시하며 그 재무보고서의 정보를 더욱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으나 그 보고서는 불완전하여 잠재적으로 오도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그 복잡한 계정들을 우리가 통합을 해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이해하기는 쉬우나 그 안에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잠재적으로 오도할 수 있지. 이게.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는 정보 용자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죠. 재무 정보를 나타내야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지만 충실한 표현 자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자, 그리고 적분반기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시성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죠. 오히려 연차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재무의 신뢰성을 높이는 거지. 오히려 분반기 보고서는 적시성을 더 제고하고자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이게. 자, 5번에 보면 옳지 않은 거. 자, 이 차이가 나도록 이거 이제 목적 적합한 거죠. 예측 확인 또는 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예측하기 위해서 절차 투입 요소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예측 가치를 갖는다. 재무정보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 즉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이거 틀렸네요. 자, 피드백 여기 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 확인 가치죠. 예측 가치가 아니고 이게 그래서 그 예측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가 될 필요는 없죠. 요 말. 요 말은 우리가 안 봤는데 미리 이걸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그러니까 예측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 예측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요거는 요 예문을 통해서 좀 정리해 놓으세요. 이게 이렇게. 자,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 중립, 무오류. 완전한 서술은 정보용자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자, 중립적 서술, 편의가 없어야 되죠. 이렇게. 편의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관측 가능하지 않는 가격이나 가치의 추정치는 절차상에 오류가 없더라도 충실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아니죠. 제가 이거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추정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절차상에 오류가 없다면, 이거는 이 정보의 유용성을 훼손하지 않아요. 충실하게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 틀렸지, 이게. 그래서 4번이, 이 답이네요. 즉 말해서 시장에서 확인되지, 관측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추정을 해가지고 절차상의 오류 없이 우리가 어떤 공정가치를 추정하게 되면 그거는 충실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차상의 오류가 없는데. 자, 역사적 원가, 자산의 취득 창출, 발생 원가, 가치로서 자산의 취득 창출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 포함하죠. 공정가치,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이거 틀렸죠. 기업의 의도와 상관없어요. 기업이 자산을 사용하거나 뭐 이런 의도 상관없이 이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정상거래에서 이 측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타당한 거는 1번이 답이 되겠네, 이게. 얘는 틀렸죠, 이거? 그 사용가치, 측정일 동동한 자산의 원가로서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한, 요거는 측정일 현재 자산을 사가지고 왔을 때 지급할 대가. 이게 현행 원가지. 그리고 요 나와 있는 얘가 공정가치로 가야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로 가야 되고. 그 얘는 지금 바꿔놨죠? 여기 있는 내용은 일로 가야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은, 여기로 가야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은 여기로 내려와야 돼, 이게. 네. 1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자, 주석에 관한, 자, 주석 특수한 형태의 재무의 개념 체계 적용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근데, 일단, 이거 틀렸죠. 여기, 주석에는 재무상태표 본문에 인식되지 않은 자원과 의무에 대한 내용도 공시될 수 있고, 주석은 재무제표 포함이 되고요. 요것이 좀, 틀렸네요. 이게. 근데 이제 요거는 출제될 가능성은 좀 적은데 한번 실어봤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요 문제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주석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 장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음 장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돼 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장은 좀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